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첫걸음 2주차 수업입니다. 2주 1차 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공지를 했는데 아마 전달이 됐을 걸로 보고요. 어, 이름을 잠깐만요. 이름을 좀 정리를 할게요. 과목 이름으로. 예, 인문학 첫걸음. 자, 우리가 1주차 수업을 월요일 날, 그러니까 3월 7일, 예, 3월 7일 월요일 날 인문학 첫걸음 수업을 했습니다. 1주차 수업을 강의실에서. 그런데 2주차 수업은 이제 3월 14일 월요일이죠. 어, C반, D반 같이, 예, 월요일 날 1, 2교시가 C반, 3, 4교시가 D반 이렇게 되어 있죠. 강의실에서 1주차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내받은 것처럼 어, 지금 오미크론 변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남았어요. 오늘 내가 지금 2주차 그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때가 지금 3월 12일 토요일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제 2주차 수업일이 어, 그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 14일이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맞춰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내가 2주차 수업 영상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 확진자가 아마 30만 명이 넘게 나왔을 거예요. 30만, 30한 5만 명 됐나? 예, 얼추. 예. 그래서 우리 학교도 우리 목포해양대학교도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수업 그 방식을 급하게 변경을 했죠. 그냥 특히 이제 뭐 다른 뭐 과목들도 다 적절하게 안내가 됐겠지만 교양 수업은 일단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하기로 이렇게 안내가 됐어요. 비대면 수업 방식은 이제 크게 줌을 활용한 그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맞추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C반도 그렇고 D반도 그렇고 40명이 넘어요. 41명, 42명. 그래서 그 많은 수가 줌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가 다른 과목도 해보면 어, 실제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영상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올려두는 것으로 2주차부터는 일단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학교로부터 그 안내받은 공문에 의하면 8주차 중간고사 기간까지는 일단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9주차부터는 다시 상황에 따라서 강의해서 수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종강까지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될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8주차 중간 시험 때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나는 이제 매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1차 시와 2차 시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2시간, 일주 2시간 수업이니까 1차 시와 2차 시 나누어서 50분씩 강의 영상을 만들게요. 녹화된 강의 영상을 활용한 수업의 경우에도 25분간, 25분짜리 이렇게 수업 영상을 만들고 나머지 25분은 이제 뭐 퀴즈를 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렇게 학생들과 교수자가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또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것 역시
그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좀 더 편하게 이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이니까 1차 시 50분, 2차 시 50분 이렇게 각각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수업 기간은 일주일, 대신 비대면 수업 기간은 일주일간의 그 기간이 지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어 2 주차부터 비대면 수업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수업에 임하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는 또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어 이 인문학의 요용성에 관한 부분은 지난 1 주차에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수업 자료가 따로 인제 교재가 그때 OT 때 설명했던 것처럼 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매 주차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주차에 맞게 다양한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이고 그랬죠. 그래서 강의실에서 수업 들은 것에 비하면 사실은 이 동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의 장점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강의실에서 그 대면 수업은 그 시간이 지나면 이를테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어 그 메모를 해 두거나 이런 것만 일부 기억에 남을 뿐이죠. 그런데 이 비대면 이 수업의 영상을 녹화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최소 일 주일간은 언제든, 물론 이제 PDF나 PPT 자료는 내가 올려 놓으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 수업 영상 내가 말하는 것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역시 필요하면 그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싶으면 그 구간을 좀 더 몇 번씩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음 장점이 시간을 활용하는 측면이라든가 반복해서 좀 들을 수 있다거나 최소 일 주일 기간은 그런 좀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내가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미크론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2 주차부터 비대면 수업을 하긴 하지만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인제 또 단톡방을 지금 C 분반, D 분반 만들지요.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하고, 왜냐면 학교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지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했는지 그건 내가 또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시간을 이 수업 영상 2 주차 수업 1 차시, 2 차시 만든 다음에 오후에 시간을 좀 내서 그 여러분의 인제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 명단이 있고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또 내 단톡방을 따로 만들게요. C 분반, D 분반. 아 아니면 우리가 그 C 분반, D 분반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어 그래도 되겠네요.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예, 똑같이 안내를 하는 거니까 C 분반, D 분반 그거 하나 인문학 첫걸음 이렇게 묶어서 한 83명 명단대로 하면, 예, 그렇게 그 묶어서 단톡방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그 수업 매 주차 수업의 내용과 수업 일정 이런 걸 또 안내를 할게요. 특히 인제 과제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다음에 예, 지금 인제 리포트도 있고 중간 시험도 과제물로 대체해야 되고 기말 시험도 이렇게 쭉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면 기말 시험 같은 경우도 과제물로 대체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2번 내지 3번은 과제물 즉 리포트를 써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2 주차 이렇게 하고
3주 차의 경우에는 3주 1차 시 정도 해 가지고 어 리포트 작성법 특강, 이거 지난 학기도 하고 하여튼 비대면으로 2년 동안 수업하면서 만들어 뒀던 수업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뭐 다시 만들 건 없겠고, 그걸 또 좀 하여튼 여러분에게 3주 차에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여러분에게 링크를 걸어서 단톡방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그래야 수업은 수업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리포트를 쓸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하여튼 뭐 3주째 하든 아니면 단톡방에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에게 안내하든 간에 그렇게 할게요. 예. 자, 알겠죠? 그 수어도가 좀 길었어요. 설명을 여러분한테 좀 상세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에 그 수업 자료 1주차 OT 자료하고 이것 이제 인문학의 요용성, 쓸모 이 부분을 올려두었는데 2주 1차 시에 좀 다시 한번 강조할 부분을 찾아서 이야기할 테니까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이것은 지난번에 봤던 거죠. 예.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창업자죠. 이제 오래전에 또 몇 년 전에 고인이 됐는데, 애플의 창업자인 세계적인 IT 기업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출시할 때 이렇게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던 그런 장면에 그 찍은 사진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요거 저번에 한번 설명 들었으니까 좀 익숙하죠. 어, 본래는 이제 그 중간 시험에 수어수령 두 문제를 내겠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지금 이 자료에서 내겠다라고 저번에 여러분한테 안내를 했는데, 시험을 이제 강의실에서, 일단 중간 시험은 강의실에서 이 시험을 보기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과제물 어, 리포트로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데, 에, 이 부분을 지금 이 수업 자료와 관련해서도 이제 시험에 내기로 그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물의 경우에도 이 인문학의 요용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예. 리포트와 관련해서 중간 시험과 관련해서, 중간 시험은 이제 8주 차에 보는 건데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내가 이제 리포트 과제물과 관련해서, 중간시험 대체 과제물과 관련해서 좀 시간을 두고 공유를 해서 여러분에게 에, 그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지금 인문학의 요용성 다시 이야기하지만 1주 차에 공부했던 내용을 2주 1차 시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장면의 상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것 앞에서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재미있고 더불어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플은 늘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의 교차로에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과학기술과 그다음에 인문학. 그러니까 사실 IT 기업은 이제 아이패드나 애플의 휴대폰은 그야말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런 그 첨단 IT 산업에 에, 그 어떤 맨 앞에 하여튼 첨단을 달리는 시장 지배력이 강한 그런 IT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은 당연한 것이겠죠. 앞선 그러니까 시장을
시장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IT 업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엄청난 어떤 연구와 투자, R&D가 당연히 이제 필요했겠죠. 끊임없이 그럴 거고, 뭐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런데 늘 애플이 세계적인 그 IT 선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내가 강의실에서 우리가 지난주 1주차 공부할 때 설명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사실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업 영상을 만드는 것을 나도 이제 책상 앞에서 내 서재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사실은 그 우리 강의실 상대적으로 비좁은 강의실에 그 투명 유리막을 이렇게 칸칸이 쳐놓고 탁 마스크 쓰고 2시간을 수업을 나는 하고 여러분 드려야 되고, 그런 어, 그 어, 그런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좀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여튼 이 비대면 수업 환경을 좀 편하게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그 나도 이제 미리미리 2주차, 3주차, 4주차 좀 만들어 놓을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올려놓을 건데, 여러분은 이제 그 일주일간의 그 비대면 수업 기간 안에 반드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야 출석 체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또 잔소리 하네. 여러분도 우리가 인문학 첫걸음이 C분반은 월요일 1, 2교시. 그렇죠? D분반은 월요일 3, 4교시니까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수업하고 있는 과목들을 그 정해진 시간에 이 비대면 수업 영상을 듣거나, 또 뭐 다른 과목들은 또 줌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1학기 시간표, 2022학년도 22년도 1학기 수업 시간표에 맞춰서 수업을 듣는 습관을 기르면 그 수업이 이렇게 뒤로 밀리지 않고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1학년들, 2학년들은 뭐 지난 2학년, 3학년은 이제 어, 2년 동안이나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익숙할 거고, 1학년들은 지금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수업 시간에 맞춰서 비대면 수업에도 대면 수업처럼 참여하면 그게 좋습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애플과 같은 이런 세계적인 IT 선도 기업이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 못지않게 인문학적 사유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왜 인문학적 어떤 사유를 같이 늘 접목을 했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창조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유를 접목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접목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창조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과학적 사고. 자, 과학적 사고. 과학과 기술은 이제 서로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과학은 어떤 무엇인가에,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그것의 어떤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뭐 증명한다거나, 이런 걸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과학. 그래서 이제 이 자료대로라면 우리가 과학적 탐구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 존재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려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 자, 진리 탐구다. 이건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과학. 하여튼 뭐 과학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개념적으로 이해는 하잖아요. 기술도 역시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은 실제로 이제 그 과학적 탐구의 결과를
어떤 응용하는 거죠. 응용하는 것, 실용적인. 그래서 과학적 탐구의 성과를 현실 생활에 유용하게 쓸모 있게 적용하기 위한 그런 기술, 그런 그 어떤 결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과학과 기술, 과학적 탐구와 그것의 어떤 그 응용인 기술은 좀 다른 그 어떤 개념이었다,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 과학과 기술이 이제 함께 붙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과학적 탐구의 성과가 기술과 이렇게 접목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그 응용 가능성에서 평가되고 이론과 실천의 간격도 점차 좁아지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설명했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 강의 시에서 내가 강조했던 게 베이컨이 말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종교적이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는 것만이 과학적으로 아는 것만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아, 이런 걸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럼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은 뭐냐? 자연의 원인과 결과, 즉 연쇄, 이렇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은 자연의 인과적 연쇄를 파악한다는 뜻이다. 그걸 파악한다면 자연의 운행, 그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적절히 응용한다면 인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 다른 그 시비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본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적이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 뭐 주술적이거나 이런 거. 어? 그러니까 뭐, 음, 우리가 그 종교, 이제 여러 종교를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종교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 뭐 재미든 아니면 또 상당한 부분 신뢰를 해서일 수도 있겠고 그냥 뭐 재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 타로 점을 본다거나 그다음에 또 조금 더 하면 뭐 되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1월 하순이나 그 수능 11월 중순경이나 매년 수능을 치르는데 수능을 치르는 날 보면 다 이렇게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그다음에 절이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어떤 종교,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주술적인 것과 좀 사실 개념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자신의 자녀들이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에, 그 바라는 하나의 현상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주술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과학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그 비인다고 해서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죠. 다만 이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건 그야말로 비과학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이컨이 말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건 종교적이거나 종교도 사실은 비과학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고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증명된 바가 없잖아요. 이성적 사유를 토대로 해서 보면. 그러니까 종교적이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 주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증명 가능한, 이성적 사유로 증명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만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애플 이 사례는 과학과 기술의 조합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성에서 인문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인문학적 토대, 인문학의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범주가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 그러니까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탐구, 이걸 이제 인문학적 사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스티브 잡스 애플의 사례는 과학과 기술의 처뿐만 아니라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어,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판단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매우 중요한 특징, 이성적 사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그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인간의 그 이성적 사유 능력이죠. 그런 데서 그 이성적 사유 능력에서 특히 이제 인문적인 어떤 그 사유, 인문학의 토대를 둔 그런 어떤 사유, 생각,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그 단적인 사례가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그런 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앞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그 아이패드와 같은 어떤 매우 창조적인 그런 IT 기술의 어떤 매우 창조적인 어떤 그 제품을 애플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과학 기술에 대한 그 연구와 개발 그 투자 못지않게 인문학적 그런 어떤 사유, 인문학적 사유란 게 인문학이 아까 문사체라고 했는데 결국 인간에 대한 탐구거든요. 인간 정신, 인문 정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IT 기술에 그러니까 아이패드라든가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소위 IT 기기의 최첨단인 노트북도 그러죠. 하여튼 이런 그 기기들을 누가 사용을 해요? 인간이 사용하잖아요. 인간의 삶에 이제 매우 그 편리한,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좀 더 편리하게, 편리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져 가는 그런 그 만족도가 높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IT 기기를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불행의식을 느낀다거나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쓸모가 있겠어요? 그러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애플, 그 스티브 잡스는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그 애플의 그런, 소위 우리가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기업 마인드. 과학기술의 투자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이 인간이 사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문 정신을 결합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앞에도 얘기했지만 애플은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본가들의 목표는 이윤 추구예요. 시장에서 아까 이제 애플이 그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인문 정신, 인문학적 사유를 이제 접목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서는 그런 제품들을 인간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 기업의 목표인 이윤 추구,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편리성이라든가 만족도를 늘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도 어찌 보면 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죠. 어,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강조했던 건 뭐야? 결국 애플이 그런 다른 기업들에 앞서서
그럼 또 창조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기반에는 그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인문학적 사유를 늘 접목했다. 이걸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창조성. 그러니까 애플의 사례를 내가 맨 앞에 인문학의 요용성, 쓸모와 관련해서 애플의 사례를 애플의 경우를 예로 들었던 것은 결국은 그것이 어떤 창조성의 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애플과 아이패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사례를 하나 들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애플은 세계적인 IT 기업이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고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애플, 그다음에 삼성, 중국의 화웨이, 예. 자, 창조적 문제. 그러니까 창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건 뭐 대학에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어떤 능력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창조적인 것. 예? 예. 창조라고 하는 게 그 뭐냐? 창조가 뭡니까? 이제 창조 그러면 창조설, 신 만들어내는 거죠. 무에서 유를.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학문이든 뭐 과학기술이든 또 무엇이든 간에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사실 우리는.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연구를 했고 또 만들어 두었고 또 지식을 집적해 놓은 거 모아 놓은 거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만들어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소위 신의 어떤 창조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라고 했을 때는 하여튼 뭔가 새로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양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각각의 이제 세부 전공 영역에서 직업을 갖고 어 이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직업, 직장 그 분야에서 바로 이런 인문학적 사유를 같이 애플의 사례처럼 늘 인문학적 사유를 반영해서 고려해서 뭔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죠. 이 인문학 첫걸음,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 수업에서 내가 제일 앞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어떻게 이 인문학적 사유가 창조성이라고 하는 어떤 성과에 연결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조성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잘 수행했을 때 그 어떤 직업,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 재능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주차에도 강의실에서 공부했고, 2주차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1차 시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어떻게 새로운 성과,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어떤 그 내용을 어,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매우 좋겠어요. 과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에 이제,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는 창조성과 연결된다. 지금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였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한 30분 넘게 했던 이야기의 핵심적인 것은
과학적 사고는 창조적인 어떤 것과 연결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과학적 사고는 뭐냐? 알겠는데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창조성과 매우 밀접하고 그것의 어떤 바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학적 사고는 뭐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 사고, 비판적 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그 뒤에 이 뒤에 보면 그 아인슈타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누구? 뉴턴, 네, 뉴턴과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기록되고 후세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그 귀감이 되는 이런 어떤 철학자, 위대한 어떤 그 철학자들 또는 이제 과학자들의 경우에 예, 기존의 기존의 것을 그대로 배우고 답습, 배워서 써먹는 그런 단계에 머물지 않고 그런 어떤 그 현상, 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사고 나면서 사고가 떨어지는 거, 역조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 물이 내가 들어가니까 역조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거라든가 이런 사소한 듯 보이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궁금한 것을 그러니까 그 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답을 찾아냄으로써 어 그 어떤 창조적인 어떤 결과물을 어 제출했다, 만들어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전공 영역에서 늘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을 던져보는 것.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그런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성은 비판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더라. 그래서 비판적 태도는 창조성의 원동력이요, 과학적 사고의 바탕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론, 좀 다른 그 어떤 그 생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학적 사고의 바탕에는 비판적 사고가 놓여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창조성이 발휘되었다.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약 뭐 한 50분 40분 가까이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성찰적 사고의 필요성을 내가 강조하는 거야. 알겠죠? 성찰적 사고의 어떤 필요성. 예. 성찰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 개인적인 차원이기도 하고 우리 인류 전체의 어떤 집단적 차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지금 이제 인류 전체의 어떤 집단적인 그 사유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성찰적 사고를 지금 그것 관련된 그 내용을 내가 지금 담아 놓고는 있어요. 이를테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강의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종의 기원.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하는 섬을 이제 다윈이 방문을 했는데 그 같은 종의 새이긴 한데 새 이름은 내가 지금은 기억 못 하겠네요. 새인데 한 그 어떤 새들은 그 부리가 길쭉하고 근데 다른 새들은 부리가 좀 짧고 단단하더라. 이걸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같은 종의 새인데 근데 그 새들이 먹는 먹이가 뭐 호두처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좀 껍질이 단단한 그런 그 열매를 이 얘네들이 그 새들이 주된 먹이로 먹고 사는데 그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 그런 부리가 아니라 짧으면서도 단단한 그런 부리가 훨씬 더 유용하더라, 쓸모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오랜 동안 살펴봤더니 그 부리가 긴 그런 새는 먹을 수가 없 뭐 딱딱한 그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열매를 쪼아서 그 안에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도태되고 소멸해 가고, 부리가 짧으면서도 그 단단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새들은 그 딱딱한 과일 열매를 쪼아서 깨뜨려서 그 안의 것을 먹음으로써 생존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더 많은 개체가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환경, 생물종은 그 환경에 적응한 개체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소멸해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적자생존, 자연도태. 예. 그러니까 이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 선택이 생물종의 진화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창조설이 주된 학설이었지만, 종의 기원은 아니 저 찰스 다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위 진화론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윈은 이제 이런 주장을 생물학적 영역에만 한정했죠. 왜냐하면 인간까지도 그렇다고 말하기는 위험하거든요. 정규 재판에 넘겨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창조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자신이 진화론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생물종의 경우에 이런 현상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스펜서, 뒤에 내가 해놨을 거예요. 영국의 스펜서 같은 이런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은 그다음에 한계를 모르는 이윤 추구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시민사회의 어떤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보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물종의 그 적자 생존과 자연도태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학설을 인간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게으른 사람들이 소멸하는 것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그런 어떤 생물종의 개체와 하등 다를 것 없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정부 재정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마련한 정부 재정으로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우생학이 탄생합니다. 우생학. 그래서 이제 독일이 아마 이건 1차 세계대전 때일 겁니다. 그래서 내국과 전쟁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청년들은 전장에 나가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징집되지 않은, 그렇다면 그 허약한 이제 어떤 그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그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런 이제 젊은이들은 징집되지 않으니까 고향에 남아서 2세를 만든다. 그럼 독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허약하고 병들고 요약한 그 사람들로만 넘쳐나겠구나라고 이제 한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우생학이라고 하는 우생학을 이를테면 그 악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생식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허약자와 병자의 생식을 제한해야 된다. 단종을 하는 거예요. 단종.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되면 한 10년 정도의 기간에 히틀러죠.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한 30만 명 허약자들을 거세합니다. 이 불치병을 앓거나 정신병자, 백치, 정신박약자, 불구, 이 아동의 삶을 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타인이, 국가가 어떠한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죠. 어. 그들이 이제 그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최대한 어떤 도와서 그들이 우리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살 가치가 없다 해서 안락사시키도록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제 나치가 약 7만 명, 한 1년 사이에 1940 년과 41년 요 1 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7만 명 정도의 정신병 환자들을 죽여 버립니다. 결국 인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500 에서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 그다음에 기타 바람직가 되는 성향을 지닌 사람, 뭐 집시들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예. 독일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의상학은 거세법의 통과, 인종차별적인 이민법, 그다음에 인제 그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지금 인제 그 손꼽는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에서도 2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이런 정신병자, 백치 강간범을 거세하는 거세법을 통과시켰거든요. 나 개인적으로 이제 강간범은 당연히 거세해야 된다고, 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거세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때 제정됐던 거세라고 하는 우생학적 방법은 흑인이나 다른 유색인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차양되었을 정도로 남용되었다. 이게 인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생학자들은 가난이 열성인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들의 무능력은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오직 그새와 같은 우생학의 방법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인제 왜 문제인가? 아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찰적 사고가 결여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인제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부터 해서 스펜서와 같은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의 소위 이를테면 그 사회 진화론자들,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우생학, 그리고 나치에서 이 우생학을 또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가를 좀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어떤 반성적 사유가 결여, 부족하거나 전혀 없을 때 타인의 고통, 다른 사람의 삶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범죄, 집단 범죄, 전쟁 범죄, 집단 범죄, 그다음에 개인적 차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그 범죄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성폭행해서 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뭐 이런 온갖 그 범죄들의 경우는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 능력도 갖지 못한 자들이 그런 범죄를 행하는 거죠. 이건 결국은 성찰적 사고가 전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어. 내가 뭘 하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 능력,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타인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말의 고려가 없는, 음. 이건 개인이든 인류 전체든 간에 예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뭔가 창조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결국 인간 모두에게 어떤 삶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함뿐만이 아니라 어 어떤 자신을 돌아보고 인류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의 확장, 그 기반에 놓여 있는 소위 성찰적 사고가 결여됐을 때, 부족했을 때, 이 이를테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 오직 기업가의 이 자본가의 이윤 추구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내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알겠죠? 음. 이 수업 자료는 이제 지금 어 뭐 부랴부랴 지금 2 주차 우리 목포 국립 목포해양대학교의 인문학 첫걸음, 두 분반, C 분반과 D 분반 학생들 83 명을 위해서 만드는 수업 자료고 그러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제 인문학적
문학이라든가 이런 내가 하고 있는 다른 대학의 수업에서도 어 앞부분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이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수업 영상도 뭐 다른 과목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서로 교차해 가면서. 자, 문제 이제 마지막. 이제 이런 그 소위 우생학자들의 이런 가정에서 초래되는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교육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사회적 조건을 모두 유전적 요인으로 돌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과 환경의 영향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 이것이 우생학이 갖고 있는, 그다음에 우생학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 비판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사고는 정책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소위 인문 정신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인류와 세계를 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창조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집단적 인류 전체의 차원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각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문학 첫걸음 2주 1차 시는 50분. 자, 이 정도로 하고 2차 시에 또 보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